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데이터에 미쳐있는 내 남자와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릭 지금 시작합니다. 와우! 마치 이상해. 우리 여기 멤버 중 이상한 사람이 한 명 껴있는 것 같은데. 이상 기계예요. 나는 아님. 사람 말고 기계. 네, 우리 데이터릭 멤버 소개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반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관세무역 데이터 분석과 지식 콘텐츠 개발에 관심이 많은 최 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뇌가 자동화 생각의 기계로 바뀐 박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좀 바꿨어, 그지? 잘못했지. 잘못했어요. 그래도 잘못하게 말하진 않았어. 나는 일부러 그런 줄 알았어. 김 팀장님.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기업에서 데이터와 AI 교육을 담당하는 분석꿈나무 조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나 지금 내 이름 얘기할 뻔했잖아. 꿈나무 입에 붙이려다가. 아니 근데 진짜 우리가 이름 말하는 게 특별히 잘못된 건 아니면서 우리 첫 화부터 생긴 뭔가 불문율 같은 게 돼서 밈 같은 게 돼가지고. 네. 재미있어, 재미. 근데 말하기만 해 아주. 분석꿈나무 안 될 것 같아. 왜요? 열심히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요즘 하고 있는데 토할 것 같아요. 빅데이터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특히나 텍스트 데이터를 지금 삽질하고 계셔서. 데이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걸 한 통에 한 번에 다 하겠다고 하는 생각 아니에요. 넘어가시죠. 한 10번 정도 토하고 나면 네. 이제 할만하겠구나 될 겁니다. 아니 그 좋은 PC가 필요하다는 게 왜 그 이야기를 하는 건지 사람들이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PC? 좋은 PC가 있으면 내가 생각을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좋은 PC가 없으면 내가 생각해야 돼. 얘가 돌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자꾸 PC가 뻗어. 그 사람들이 클라우드에 괜히 돈 쓰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그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실까봐 제가 그 뉴스 데이터를 지금 안 궁금합니다. 그렇죠. 뉴스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는데 뉴스 데이터? 네, 뉴스 데이터 그 뉴스 신문 데이터, 기사죠, 신문 기사. 그렇죠. 빅카인즈라는 뉴스 분석 시스템에서 그 뉴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원본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어가지고 뉴스 제목, 언론사명, 뉴스 본문, 뭐 키워드 이런 거 다 제공해요. 근데 본문이 양이 상당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핸들링하고 있는 데이터가 67만 건 정도 되거든요. 근데 거기는 텍스트를 분석하니까 와 얘가 진짜 계속 뻗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원래 제일 힘들어요. 텍스트 한 방에 분석하는 게. 근데 기술 통계까지는 재밌게 끝냈어요. 이게 그 막 배웠던 것들을 알로 이제 막 쓰니까 이제 막 손에 있는 거예요. 디플라이어 함수들이. 근데 텍스트 넘어가니까 좌절. 요즘 전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순식간에 근황 얘기를 전했습니다. 그럼 다른 분들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별일 없이 살고 있습니다. 뭐 산 거 없으세요? 꼭 뭘 사야겠다 다음 번. 아직도 안 샀어요? 마이크랑 사셔야지. 반드시 뭘 하나 사야 되겠어요. 침 가리개 이런 거 사셔야지. 완전히 장기야 같아. 장기야. 별일 없이 산다. 그게 제일 힘든 거잖아요. 별일 없이 맞아요. 사는 거. 가장 그러네요. 중요한 일이죠. 근데 반장님 별일이 있었어요. 네. 제가 댓글 하나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청취자분 중에 한 분이 그 반장님을 만나러 간다고 글을 올리셨었어요. 네. 근데 저희는 만났나? 뭐 이렇게 궁금해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만나고 온 뒤에 글을 올리셨어요. 우리 JSJ9320님이 최 반장님 실제로 보니 훤칠하고 엄청 미남이셨어요. 브래드 피트도 닮았어요. 반장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식사 맛있게 잘했습니다. 내가 다른 분을 만났나? 나를 보신 게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여기의 핵심은 마지막 줄인 거죠. 밥을 맛있게 먹었고 그래서 브래드 피트 닮았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어떤 만남이었는지 잠깐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청취자분이랑 만났던 건데. 네네네네. 일단은 뭐 거주지가 이제 그 근처 동대문 쪽이셔가지고 제가 동대문에 기거하고 있다는 얘기를 방송을 듣고 이제 용기 내서 한번 댓글 주셨던 거였고. 그렇군요. 뭐 자세한 프라이버시를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지만 그 본인께서 의학을 전공하세요. 의학을 전공하시는데 의학을 전공하시면서 이제 또 서브로 이제 야구를 또 연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여태껏 연구했던 그런 의학과 야구를 접목을 해가지고 또 뭔가 새로운 걸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네네. 거기 생체 데이터를 수집을 해가지고 분석을 하시는 일을 하고 계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막 정말 수다 떨었어요. 남자 둘이서 그냥 야구 얘기, 뭐 분석 얘기, 막 이런 거 수다 떨다가 두 분이 공통점이 다양해서 되게 재밌었을 것 같아요. 데이터랑 야구랑 다. 네 맞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서로 그런 얘기 나누고 되게 즐겁게 대화하고 헤어졌습니다. 서로 잘생겼다고 칭찬하고. 네, 우리는 완벽해. 막 이러면서. 브래드 피트 닮았다고 남겨달라고 정말 부탁하고. 즐거운 수다였어요. 네, 혹시나 또 오실 분 있으면은
먹을 거 싸들고 가끔씩 식사 시간 외에 오시면 오는 것까지 어떻게 되겠는데. 다만 본인 이런 식으로 자꾸 오시면 방금 뼈가 있는 말이었어. 먹을 거 사들고 오라고. 포트럭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 김밥 싸들고 오시고. 네네. 최 반장님 만나러 가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분은 별일 없으셨어요? 둘 다 서로 미루는 거 보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박 박사 발표했잖아요 마소콘에서. 아 지난주에 마소콘에서 커뮤니티 세션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세 덩어리로 쪼개서 앞에는 개발자의 구직 채용 쪽에 관련된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해주셨고 중간에 이제 비개발자 출신의 IT 환경 입문기 같은 레벨의 오, 그러니까 재밌겠다. 주제가 좋더라고요.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 게 IT 인프라 관련된 거였는데 저는 중간에 있는 이제 비개발자 출신의 사람이 IT 환경에 입문하는 쪽으로 지금 세션 발표를 하러 갔었고요. 아 실제로 비개발자 출신 그죠? 박사님이 저는 기계공학 학사의 경영학 석사거든요. 네. 컴사 출신이 아닌 사람이 IT 일을 하거나 IT 회사에서 일을 하거나 뭐 이런 아니 그게 본인이 나눠지는구나. 컴퓨터인데 뭐. 문과 이과만 나누는 게 아니고 이과 안에서도 컴사와 비컴사로 나뉘는 거군요. 뭐 코딩을 직접 학사 내에 공부하지 않으면 개발자가 아니죠. 그래서 엄밀히 거기서- 따지면 아니 CPU랑 메모리랑 하드디스크의 구조가 어떻게 뭔지 알아요? 알아요. 묻지 마. L1과 L2 메모리가 어떻게 다른지 알고 있어요? 그럼요. 너무 당당하게 넘어가자. 얘기하니까 물어보세요. 넘어가자. 알았어. 그래서 가서 그러니까, 발표 네. 끝나고 데이터홀릭 홍보했어요? 아예 저 장표에 데이터홀릭 밥박사로 활동하고 있다고 써놨죠. 구독자가 안 늘던데. 그게 포인트가 아니었으니까. 네, 그래서 거기서는 저는 이제 퍼스널 브랜딩을 좀 열심히 해야 된다. 그게 공부로서 의미가 있으면서도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를 셀링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라는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네네. 그런 얘기 하고 왔습니다. 이제 맹윤호님 IBM에 다니고 있는 네네. 그 다음에 맹개발님. 그리고 에멘탈이라고 하는 그 회계 솔루션을 만들고 있는 곳에서 기획자로 일하고 계시는 분과 그 다음에 원래 지금 회사 이름 뭔지 까먹었네. 블랙덕 소프트라고 하는 회사에서 지금 마케팅 하시는 분. 그 다음에 엔코아라는 곳에서 백엔드 엔지니어. 원래 엔코아. 그 데이터베이스 관련 컨설팅을 하시는 곳인데 그 비개발자 출신의 사람이 들어가서 데이터베이스와 뭐 홈페이지 관련된 컨설팅을 같이 진행했다라고 하면서 발표를 해주셨어요. 그래갖고 재밌었습니다. 재밌었겠네요. 김 팀장은 네, 저는 요즘에 이제 프로젝트 마감 시즌이어가지고 네. 한창 달리고 있어서 돈 들어오는 시즌인가요? 아니요 일하는 시즌이에요. 그래요? 돈은 나중에 오고요. 그래서 죽을 것 같아요. 돈은 3월 전에 들어오나요? 보통 반반 하는데요. 어쨌든 마무리를 돈 들어오는 것도 돈 들어오는 거지만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 시기라서 일이 제일 많을 때요. 항상 이때가 해를 안 그러네요. 넘기기 네. 위해서 그런 해를 안 넘기고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리도 좀 해야 되고 네. 근데 이제 항상 저번에 공개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처리 하는데 고생을 직살나게 하잖아요. 여전히 머리를 쥐어뜯고 있습니다. 그만 만다. 제발 부탁인데 엑셀 쓰시는 분들 그 캐릭터하고 뉴머릭은 좀 구별해서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 숫자가 입력되어 있는 컬럼에 2325번 행에 점이 하나 찍혀 있고 뭐 부등호가 하나 붙어 있고 막 이런 문제들이 나중에 발견돼 가지고 근데 그 실수인 경우가 있어. 지나가다가 키보드 클릭 잘못하면 숫자 없어지고. 근데 그냥 시스템상 ERP나 셉에서 좀 그렇게 잘못 기록되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이거는 이제 손으로 관리하는 엑셀 파일이라서 그거는 그러니까 환경상 그 컨트롤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엑셀이 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데이터 입력하는 사람이 한 명이 아닐 수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여러 해 동안 쌓이기 때문에 규칙이 마련이 안 되어 있으면 각자 자기 편한 방식으로 입력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나중에 그거 분석하는 사람이 죽어요, 여러분. 지난달 나간 김 과장이 찍어놓고 간 거 아니야? 에이 아니, 이러고 몇 개 더 있어. 아니 그거 정리 다 돼 있으면 김 팀장 고용 안 했지. 자동으로 될 텐데. 그거 돼 있어도 나 할 일 많아요. 되게 신기한 게 숫자 뒤에 점이 네. 숫자 뒤에 찍힐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숫자 앞에도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확실히 사람 실수인 거지. 숫자 앞에 찍혀 있으면 0점 아니에요? 0.3534. 아니에요. 그런 지표는 아니에요. 왜냐면 건강 관리에 관련된 지표라서 그런 값이 나올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잘못됐구나라고 파악할 수 있는 거죠. 파악할 그게 수 아니었으면 파악도 못하고 규칙성을- 잘못되는지 감당도 못하는 거예요.
규칙성을 그나마 발견하니까 음. 그래서 이런 거 찾는다고 시간 다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석가가 그렇답니다. 잘 좀 하시죠. 유효성 검사라는 툴을 이용하시면 자, 이제 데이터릭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사람을 측정하는 방법을 지금 역대 최장 에피소드로 하고 있어요. 5번째 지나서 지금 6번째인가요? 그래서 조금 길다라고 하는 청취자분들의 의견도 있긴 했는데 이게 워낙 이렇게 다루지 않으면 좀 체계적으로 알기 어려운 분야이기도 하고 또 우리 김 팀장이 오랫동안 학부 석사를 거치면서 연구했던 분야여서 저는 짧게 하고 싶어요. 우리 농담도 별로 안 했는데 자기가 혼자 길게 해놓고 자, 그래서 좀 길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번 에피소드가 끝나면 아마 그 앞으로는 또 다시 예전처럼 한 회나 2회 정도의 에피소드로 컨텐츠를 구성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단언컨대 이런 내용을 팟캐스트에서 다룬 적은 한 번도 없던 것 같기도 하고 이 정도로 다루는 내용은 없다. 전공자가 여러분께 좋은 컨텐츠를 전달해 드린다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컨텐츠 그 김 팀장님께서 요약을 간단히 좀 해주시겠어요? 네, 지금 33화부터 지난주 우리 37화까지 녹음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하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사람을 어떻게 측정하고 데이터화할 수 있는가? 특히 조직에서 기업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데이터로 표현을 하고 이걸 활용하고 있는지들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3화에서는 준거라는 개념을 다뤘어요. 준거. 우리가 사람을 측정하려면 제일 먼저 사람의 수행, 능력의 기준을 세워야 되는데 이걸 준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작업 분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구체적으로 조직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그다음에 그 일을 하는데 어떤 지식이나 기술, 능력, 성격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정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네. 준거라는 게 개념 준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개념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다루는 거는 측정해서 숫자로 만들어낸 실제 준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실제 준거를 가지고 뭐 예측을 하기도 하고 선발 도구로 활용하기도 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는 거죠. 이런 준거에 대한 얘기를 33화에 다뤘었고, 34화에서는 이렇게 사람을 다루는 연구들이 받게 되는 비판들, 지금까지 받아왔던 비판들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과학자들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주로는 이제 박 박사의 태클에 제가 대응하는 그런 내용으로 꾸며졌었고요. 박 박사 윈 했잖아요. 윈. 근데 다시 하고 싶어요. 제가 한 것도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날 얼마나 조져놓으려고. 둘이 술 먹을 때 얘기하고. 쟤랑 술 안 먹어요. 그 다음에 35화에서는 직무수행 평가에 대해서 다뤘어요. 네. 사람이 일을 하는 정도, 이걸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방법들. 제일 많이 쓰이는 건 뭐 상사평가가 있었고,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뭐 동료평가라든가 방법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36화에서부터는 이런 사람의 직무 수행을 어떻게 예측할 건가, 예측하는 데 사용되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다루기 시작했었습니다. 우선은 예측 도구의 품질을 평가하는 2가지 기준을 설명드렸어요. 하나는 신뢰도라는 게 있었죠. 어떤 측정치가 얼마나 안정적인지, 얼마나 재현돼서 같은 값들이 나오는지를 표현하는 것을 신뢰도라고 하고, 두 번째로 타당도라는 게 있었죠. 이것은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잘 예측해주는가, 그러니까 예측력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개념적으로 얼마나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잘 포함해주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렇게 신뢰도와 타당도라는 2가지 개념을 가지고 측정 도구의 품질을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7화에서는 지금 현재 직무수행을 선발할 때 예측하는 용도로 많이 쓰고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대표적인 것들을 주로 설명을 드렸어요. 제일 먼저 심리검사 도구 중에서 지능검사, 이게 제일 많이 사용이 되고 타당도와 신뢰도가 제일 높게 일반적으로 보고되는 것들이죠. 지능검사를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격검사를 얘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격 5요인 이론, 빅5 이론에 근거한 심리검사 문항들, 이런 것들을 소개해드리면서 어떤 성격들을 조직 내에서 관심을 갖고 평가하게 되는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많이 했네요. 네, 많이 다뤘어요. 거의 이거 뭐 한 학기 분량 아니에요? 뭐 한 학기까지는 아니고 사실 뭐 전공 교과서에서 한 3챕터 정도? 네, 3챕터 정도를 제가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오늘 이제 다룰 이야기는 지난주에 시간상 성격검사 얘기를 끝까지 다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왜 선발 도구에 성격검사를 쓰느냐, 지능검사에 더해서, 그리고 성격검사를 쓰는데 어떤 제한점들이 있는지 이런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격검사 중에 지능검사랑 성격검사 말고 다른 것들도 있어요. 어떤 심리검사들이 있는지를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에 또 심리검사 말고도 직무수행을 예측할 수 있겠죠. 직무수행 예측하는데 심리검사 말고 어떤 도구들이 최근에 사용되고 있는지 혹은 과거에 사용되어 왔었는지 그런 얘기들을 드리게 될 겁니다.
오늘이 마지막 회예요? 오늘이 완전 마지막입니다. 데이터 올림 7년 안에 데이터 올림 마지막인가? 난 정말 완전 마지막. 발제를 1년간 안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2년이에요. 누구 맘대로? 다음 주에 또 해라. 안식년을 가질 예정입니다. 네, 예, 그러면 성격 검사 못다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네. 주시죠. 그럼 성격 검사를 왜 선발 도구에 사용을 하는가? 일단은 성격 연구가 심리학계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되게 꾸준하게 이루어져 왔어요. 지금도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 그래서 다양한 분야, 다양한 국가에서 오랜 기간 동안 수행이나 성과 이런 것들이 성격이랑 관련이 된다는 연구들이 반복해서 계속 등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예측력이 계속 반복해서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직무 수행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다양한 속성들이랑 상관이 있어요. 다양한 변수들이랑 관련이 있는데, 예를 들면 뭐 개인의 행복이나 정신 건강, 신체적 건강 혹은 대인 관계 이런 것들도 성격이랑 관련이 있고, 직업 분야에서는 뭐 직업적인 성공이나 직무 만족도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에서 학생들이 얼마나 학교에 잘 적응하는지 이런 것들도 성격이랑 관련이 있고, 사람들이 사회에 얼마나 잘 그 사회 활동에 얼마나 참여를 하는지 이런 것들도 성격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좀 안 좋은 쪽으로는, 부정적인 쪽으로는 뭐 범죄 행동이나 일탈 행동 이런 것들도 관련이 있고, 심지어는 정치적인 입장도 이런 성격 검사 점수랑 상관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성격이라고 하는 이런 요인 가지고 잘 설명이 되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서 뭔가를 예측하는 용도로 쓰여오고 있었던 겁니다. 지능 검사랑 차이를 놓고 생각을 해보면, 선발 도구에서 쓰는 목적을 놓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일단 지능 검사는 능력을 측정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거죠. 그런데 성격 검사는 동기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그 다음에 그 직무가 이 사람이랑 잘 맞는지를 측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성격은 사람의 능력을 알아보려면 굉장히 필수적으로 측정해야 되는 요소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럴 수 있잖아요. 사람이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도 어떤 일을 만약에 하기 싫거나 아니면 그 일이 그 사람이랑 안 맞으면 수행이 떨어지고 오랫동안 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격이 그 조직이랑 잘 맞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가 어떤 사람의 수행을 간단하게 표현하는 공식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P는 저요. PMAE. 그렇죠. P는 MA. 각각은 뭘까요? M은 모티베이션, A는 그쵸. 어빌리티, E는 인바이러먼트, 환경. 네, P는 이제 퍼포먼스가 퍼포먼스고. 되는 거고, 이 세 가지 요소의 곱으로 되어 있는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라도 0이 되면 다른 것들은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격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격이 이 직무랑 잘 맞지 않으면 이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환경이 잘 갖춰져 있다고 하더라도 일을 잘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 다음에 사실 능력은 훈련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연습을 정도까지는. 하고, 그렇죠. 네. 숙련도를 높여서 어느 정도 메꿀 수가 있는데, 성격은 그렇지가 않죠. 성격 왜요? 훈련 가능해요. 어떻게 해요? 맞으면 이 사람이 무슨 말 하는 거야? 방금 비슷한 얘기를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일단 좀 맞자. 내가 어릴 적에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구나. 약간 삼촌교육 때 얘기한 거 아니에요 방금? 거기까지 발전시키지 말고. 당해보지도 않고. 맥락이 같지. 아니 그런 전제가 깔려 있잖아요. 그 초등학교 때 보면 저 어릴 때 초등학교 때만 해도 선생님들이 그 체벌로 아이들의 성격을 다스릴 수 있다고 믿었단 말이에요. 진짜 숙제 검사가 숙제 안 해오면 손바닥 5대 10대 이런 게 있었던 때잖아요. 성격이 달라지긴 하죠. 안 좋은 쪽으로. 그래서 내가 안 좋아졌구나. 그렇죠. 숙제를 잘할 걸. 그런가? 아니 근데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사회화랑 성격의 교조랑은 다른 문제거든요. 다르죠. 근데 그거를 같은 걸로 보고 체벌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고 그 부분이 좀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어려운 일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성격은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게 훈련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격의 정의 자체에 항상성이라는 개념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스테이블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환경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속성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분하고는 좀 다르죠. 기분. 왜 사람의 행동이 유전이에요? 유전적인 소인도 있고 학습의 영향도 있는데, 왜 사람의 행동도 기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는 일시적인 거고 이 사람이 계속 그걸 유지하진 않잖아요. 이게 이제 성격이랑 대비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나중에 뽑은 다음에 이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뽑을 단계에서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능검사랑 또 어떤 게 다르냐면, 지능검사는 당연히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근데 성격은 중요한 게 높으면 높을수록이 아니고 조직이랑 잘 맞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핏한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직무마다 혹은 조직마다 어떤 성격
도구를 측정하는 것을 활용할 건지 말 건지 여부가 다 달라질 수 있는 거고 가중치도 다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거나 뭔가를 개발하는 게 중요하다. 예를 들어 개발자다.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성격 5요인 중에서 어떤 게 중요할까요? 기억이 나실라나? 5요인 자체가 기억이 안 나요. 그렇죠. 거기에서는 아마도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라는 요소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새로운 걸 좋아하고 계속 바꾸는 걸 즐거워하는 이런 성향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일이 주 업무인 사람들한테는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반면에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뭐가 중요할까요? 외향성이 중요하겠죠. 그렇죠. 활발하게 사람들이랑 만나서 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고객을 응대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들 있죠. 예를 들면 교사나 상담사나 사회복지사 이런 사람들한테는 친화성이 되게 중요한 요소일 거고 그다음에 신경증은 낮아야겠죠.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다고 하면 이렇게 대면 업무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아, 신경증은 웬만한 직무에 다 그 부의 상관관계를 갖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예술적 성취하고는 또 정적인 상관을 보인다라는 연구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직무나 조직마다 어떤 게 적합하냐 하는 요소가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 이게 지능 검사랑은 조금 다른 거죠. 근데 성실성하고 신경증은 조 과장도 방금 얘기한 것처럼 여러 조직, 다양한 직무에서 공통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실성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고 신경증은 낮을수록 좋은 거고 이 정도는 공통적으로 활용을 하지만 그 외의 성격들은 조직의 특성마다 굉장히 다양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태어나기를 혹은 자란 환경에서 그냥 신경증이 높고 성실성이 낮게 그렇게 자라왔어요. 난 답이 없나요? 그런 성향에 맞는 일을 하면 되겠죠. 예술가? 성실성이 필요 없고 네. 신경증이 높아도 할 수 있는 업무를 찾는 게 좋겠죠. 왠지 그렇게 내가 뭔가 그 분석된 결과를 보면 슬플 것 같아서. 아니 왜냐면 아침에 일어나는 거 정말 죽었다 깨어나는데 힘들어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저. 그다음에 출퇴근 시간 맞추는 거 정말 괴로워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저. 네, 그럼 그런 사람들은 좀 다른 방향의 직무를 생각해볼 필요도 있겠죠. 인사 담당자님이 듣고 있어. 조심해. 저 잘 알고 있어요. 그래? 벌써 6개월 지났잖아요. 일한지. 이 사람들이 나 파악 안 했겠어?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탄력 근무제 같은 것들도 조직에서 마련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왜냐면 사람들 일은 잘하지만 출퇴근만 늦게 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런 건 좀 풀어주는 게 오히려 조직 전체 성과로는 좋은 거기 때문에 조직도 그런 준비를 하는 측면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조직은 어떤 스케줄에 맞게 움직여지기 때문에 성실성이 중요한 거죠. 근데 그것도 좀 바뀌고 있는 것 같긴 하네요. 재량 근무제라 그래가지고 아예 시간까지 다 직원한테 맡기는 근무제가 특정 점점. 영역에선 뭐 일주일에 하루만 근무해도 내가 그 정도 퍼포먼스 낸다라고 하면 박박 사가지고 꿈에 그리는 근무제 아닐까? 탄력적 근무제 이런 거 말고 재량 근무제. 재량 근무제면 저는 오히려 더 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좋네.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죠. 그 일을 실제로 내가 해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활용해 먹을지 제가 알아서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성격 검사가 뭐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한계점도 있겠죠. 일단 가장 큰 한계점은 뭐냐면 예측 타당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직무 수행이랑 상관을 해보면 0.3에서 0.4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네. 높지가 않아요. 근데 이걸 왜 쓰냐면 지능 검사를 한 다음에 성격 검사를 추가하면 예측력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증분적인 타당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수를 추가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예측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데 뭐가 일단 딱 들었을 때 성격 검사를 선발 도구로 활용을 하면 네. 어떤 게 제일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비싼가? 비싸다. 그것도 물론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거는 온라인화해서 해결할 수는 있겠죠. 아니면 사람들이 연습하고 오나? 연습 비슷한데 의도적으로 내가 신경증이 높은데도 낮은 것처럼 응답하는 거야. 그렇죠. 그게 문제죠. 왜냐면 자기 보고식이잖아요. 네. 내가 평소에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응답하는 거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 있죠. 그러네.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예요. 좋게 보이려고 사람들은 노력하기 때문에 사회적 바람직성이라는 요인 때문에 다 좋은 거는 높게 응답하고 나쁜 거는 낮게 응답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난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겁고 오늘 하루가 어떠한 일로 가득 찰지 보람찬 생각으로 뭐 하루를 시작한다. 그럼 예스. 그러면 조증이에요. 네, 그러면 조증입니다. 네, 전형적인 조증이에요. 난 아니야.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제일 먼저 사용하는 것은 조금 전에 조 과장이 얘기한 거랑도 비슷한데 관련이 있는데 거짓말 척도라는 게 있어요. 역질문 같은 거 하나요? 역질문도 그런 용도로 쓰기도 하는데 일단은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을 중간중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쓰는 건 뭐가 있냐면
비현실적으로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측정하는 문항들이 있어요. 나 뭔지 알아요. 어. 나는 태어나서 거짓말 한 번 해본 적이 없다. 예를 들면 이런 그런 거. 거죠. 예.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는다. 혹은 그런 거. 나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신문 기사를 읽는다. 맞아. 네,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극단적으로 이상적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거에 얼마나 높게 점수를 주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수가 너무 높다 그러면 이제 가중치를 줘가지고 다른 점수를 이제 깎는 거예요. 거짓말을 좀 한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너무 이게 높으면 아예 그냥 이 사람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예 탈락을 시키기도 하는 거죠. 이렇게 거짓말 척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척도들을 조금 다변화해서 쓰게 되는데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일단은 상대평가 방식을 도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여러 가지 문항을 주고 그걸 가지고 자기한테 가까운 정도로 순서를 매기게 하는 거예요. 서열을 매기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서도 베리에이션이 생길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거를 활용을 하는데, 근데 이렇게 하면 일단은 상대평가니까 거짓말의 효과는 사라질 수는 있지만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1번부터 5번 문항을 주고 다 긍정적인 거예요. 네. 자기한테 가까운 순으로 순위를 매기세요. 이렇게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너무 어려운데. 일단 그 매기는 거 자체가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순서를 매기는 게 네네. 큰 의미가 그러니까 그때그때 기분 따라서 막 바뀌지 않을까? 일단은 성격이기 때문에 네. 일반적으로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가지고 매긴다고 하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안 해봐서 저번에 확 떠오르지 얘기했던 것 않네요. 같은 등 분산 문제가 등등급 뭐라 그렇죠. 그럴까요? 네. 사람들이 총점을 하면 다 똑같은 점수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발을 해가지고 점수가 어느 이상 되는 사람을 뽑거나 이런 식의 작업을 해야 되는데 네. 전부 다 평균 구하면 다 똑같은 상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누구를 선발할 수가 없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게 뭐냐면 성격 요인을 여러 가지를 측정하잖아요. 그 중에 일부는 사용을 하고 일부는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할 측정 문항하고 사용하지 않을 측정 문항을 동시에 구성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상대적으로 순서를 매기게 하고 이걸 점수로 쓰는 거죠. 그럼 이제 상대값이 거기에서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거라고 하더라도 모든 것을 다 조직이 이걸 활용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긍정적이지만 우리가 쓰지 않을 성격 도구까지도 이 안에 넣어서 같이 측정을 하는 겁니다. 이런 방법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방식으로도 해요. 자기한테 가까운 정도로 순위를 매기게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리커트 척도를 붙여가지고 1에서 5점 사이 평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곱해주는 거죠. 순서하고 평점 값을. 이러면 이제 베리에이션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방법을 쓰냐면 여러 문항에 대해서 리커트로 원래 우리가 하는 것처럼 다 응답하게 한 다음에 그 중에서 자기한테 제일 가까운 거 하나, 제일 먼 거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해본 것 같아요. 요것도 이게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왜냐면 맞아요. 이렇게 하면 문항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최근에 많이 쓰는 방법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방법들을 활용하면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이제 보정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다 긍정적인 거기 때문에 여기서 조직이 뭘 우선시할지를 알기는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성격 검사에 대한 얘기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자기들의 그 검사 도구의 단점을 어떻게 해결하냐면 해상도를 높이는 걸로 해결하려고 해요. 이게 같은 점수네? 그러면 강제로 다른 점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자. 라든지 아니면 재보고하라고 하자. 라든지 다른 동점일 때 다른 걸 치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아까 뭐 이거보다 그 5점 척도를 하게 만들고 각 문항에 해당되는 것 중에 가장 가까운 거 가장 먼 거 선택하세요. 라는 것도 해상도를 만드는 방법이고, 그리고 등수를 매기려고 하는 것도 억지로 등수를 매겨야 되니까 해상도를 강제하는 방법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실제를 잘 표상하는 데는 제약사항이 있으면서,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피응시자를 잘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피응시자를 선발하는 사람이 선발하기 쉽도록 하자가 핵심이에요. 도구들의 설계 방향이. 그래서 저는 막 불편해요, 쓸 때마다. 그 얘기를 하려고. 맞는 얘기예요. 이거는 응답하는 사람 기분 좋으라고 만든 건 아니고 맞아요. 조직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사람들을 뽑을까에 포커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든 타당도를 높이는 쪽으로 연구를 하는 거지 응답자들을 편하게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계속 자기의 평소 행동을 반추하면서 응답하는 게 되게 피곤한 일이거든요. 되게 피곤해요. 네. 제가 이번 회차하고 저번 회차에서 성격 검사에 대한 내용들을 어떤 자료들을 참고했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던 성격 측정 문항들 있죠. 그거는 서강대학교에서 학생생활상담연구소에서 내는 학술지가 있어요. 인간이해라는 학술지가 있는데 거기에 실린 논문이 있어요. 간편형 한국어 BFI 타당화 연구라는 게 있습니다. 이 연구 논문에 실려있는 축약 문항들을 제가 소개해드렸던 거예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참고하실 수 있게 링크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사실 제 지인 중에 지금 사회조사 연구를 담당하는 연구원이 있어요. 그 지인이 네. 저한테 보내줘서 제가 활용을 하게 된 건데 얼마 전에 이 도구를 이용해서 또 조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요인 분석을 해봤더니 원전에서 나오던 그 5개 요인 구조가 또 똑같이 확인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계속해서 검증되고 있는 도구인 네,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요 5가지 성격 구조가 여러 연구들에서 반복해서 검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심리학자들이 많이 연구에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조금 다른데 느낌이. 왜냐하면 그 5요인으로 되는 걸로 검증을 못하면 그 실제 설문 결과를 사용할 수 없다에 가까운 거잖아요. 원래 그대로 설계된 걸 설문조사로 사용을 했는데 그대로 다시 안 나오면 걔는 잘못된 거니까 못 써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계속 반복적으로 증명되었다가 아니라 사용하기 위한 최소 조건인 거죠. 기존 이론에 대해서 그대로 사용되었음이 증명되었으니 지금의 수행 결과는 사용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거지, 이게 다시 증명됐습니다는 아닌 것 같아요. 2가지 방향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요인 구조를 확인을 해서 나온 도구를 주해서 쓰는 경우가 있고 애초에 그 요인 구조를 확인할 때 썼던 원 문항들을 가지고 반복해서 연구를 하기도 하거든요. 재연구는 당연히 많이 되죠. 그러니까 그 반복돼서 원래 원 질문을 갖고 그것 때문에 실제로 그거에 대한 증명 연구를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방금 사례는 증명 연구를 하고 싶어서 한 연구가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것 때문에 이게 다시 증명되었다고 언급하는 건 엄밀하지 않은 것 같다는 거지. 왜 그러냐면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신뢰도 지표 중에 내적 일관성 혹은 구성타당도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네. 잘 만들어지지 않은 도구는 반복하면 그 요인 구조가 나오질 않아요. 성격 검사 중에 만약에 5요인짜리가 있고 3요인짜리 연구가 있다고 했을 때 네네. 5요인을 지지하는 연구들은 똑같은 문항을 가지고 연구를 반복했을 때 5개의 구조가 계속 나오는데, 신뢰도가 확보되지 않은 연구들은 이 구조가 계속 바뀌어요. 연구마다.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해도 똑같은 결과를 보이는 게 신뢰도라고 설명해 그렇죠. 주신 그러니까 거죠. 서로 다른 분야, 서로 다른 연령대, 서로 다른 국가에서 측정을 하더라도 이런 5가지의 성격 구조가 반복해서 드러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은 도구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성격 검사 중에서 그런 구조가 확인이 안 되는 것들은 우리가 신뢰하지 않고 잘 안 쓰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 다음에 심리검사 문항을 이렇게 지필형으로도 할 수 있지만 온라인에 공개되어 있는 것들도 많이 있는데 대부분은 신뢰할 만하지 못해요. 대부분 이제 장난스럽게 만들어진 건데, 최근에 제가 본 것 중에 괜찮은 게 하나 있어요. 카카오에서 만든 게 있어요. 카카오에서 만든 빅5 성격검사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기 무료로 누구든지 들어가서 작업을 성격검사를 받아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실제로 심리학자들이랑 같이 제대로 연구를 해서 만들어낸 도구예요. 그래서 해보시면 어느 정도 신뢰할 만한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카카오 빅5 성격검사 이렇게 검색하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꿀팁이네요. 네. 제일 많이 사용되는 2가지, 지능검사와 그 다음에 성격검사 2가지를 말씀드렸고, 그거 외에 심리검사 중에 또 뭐가 쓰이는 게 있는가를 말씀드릴게요. 상황판단검사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기존에 있는 검사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정답이 딱 하나씩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능검사의 경우에. 근데 실제 세상의 문제들은 정답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을 수 있고 각각이 다 맞는 답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 틀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만들어진 인위적인 검사 도구들은 정답을 하나만 갖고 있다라는 제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현실성을 반영해서 만들어진 검사예요. 상황 판단 검사라는 게. 이거 뭐냐면 문제 상황을 제시한 다음에 여기에 해결책이 보기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중에서 자기가 적합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고르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이거는 제가 지금 참고하고 있는 책에 소개되어 있는 문항인데 제가 질문을 드려볼 테니까 이 중에 어떤 게 옳은 정답이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자, 문제. 당신은 대형 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제조팀의 리더이다. 3번. 땡! 답 없다며. 38번. 아니, 답이 없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당신 팀의 한 작업자가 자신이 가동시키고 있는 기계에 갑자기 이상이 생겨서 당신 팀의 안전을 위험하고 있다고 보고해왔다. 위협하고 있다고. 네, 위협하고 있다고 보고해왔다. 다음에 제시된 가능한 행동들을 읽고 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부터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순서로 순위를 매기세요. 여기는 순서를 매기라고 되어 있네요. 하나만 골라보세요. 1번, 이 문제에 대해 당신 팀원들과 논의하기 위해서 회의를 소집한다. 2번, 이 문제를 안전부서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3번, 해당 기계의 작동을 즉시 중지시킨다.
4번 다른 작업자들이 가동시키고 있는 기계에서도 문제가 있는지 작업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물어본다. 5번 당신 팀을 생산 현장으로부터 대피시킨다. 여기서 이제 중요도 순서를 매기는 거거든요. 네. 중요도 순서. 일단 제일 먼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5번. 대피시킨다? 네. 아, 자. 박 문항이 박사는? 뭔지도 기억이 안 난다. 그냥 머릿속에 들어온 것만 얘기해 보세요. 전 메모하기 3번을 그러니까 우선으로 했는데 자, 다시 정지시킨다. 요약을 해볼게요. 회의를 소집한다. 1번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3번 기계 작동을 즉시 중지시킨다. 4번 다른 작업자들한테 비슷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본다. 5번 직원들을 생산 현장으로부터 대피시킨다. 보통 3번, 5번으로 많이 가는데 요즘은 5번, 3번으로 하라는 약간 그런 쪽으로 가고 있어가지고. 즉시 중지시키거나 도망가라. 그러니까 예, 그런. 그쪽으로. 왜냐면 안전 사고는 이제 인재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일단은 적절한, 그러니까 정지시키는 것도 이제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박 박사 어때요? 일단 도망가야지. 뭐 그냥 단순하게 듣기엔 저도 3번 같은데요. 일단 놓고 도망간다. 네. 중지시킨다. 중지시킨다. 중지시키다가 다른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일단 대피시키고 대피를 먼저 하고 중지시키는 그다음 거예요. 중지시키고. 박 박사는 중지가 먼저일 것 같아요. 중지가 먼저요. 네. 최 원장님은 전 3254였어요. 3번. 중지를 일단 시키고. 그러니까 네네네. 일단은 다들 선조치를 생각하는 건데요. 그죠? 회의와 물어본다. 근데 만약에 이게 중지시켰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을 발생시키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제가 원자로 말했잖아요. 같이.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GE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터빈이 전기를 생산하는 터빈이었어요. 아, 네네. 걔가 하루 멈추면 6천만 원, 뭐 이런 식으로 6천만 원이 뭐야? 훨씬 더 비싼 돈으로 뭐 하나 봐요. 근데 거기는 그 터빈이 망가지는 것도 큰 비용이라 6개월인가 1년에 한 번씩 강제로 그냥 멈춘대요. 망가졌는지 확인 안 하고.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냥 멈추는 거예요.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네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좀 데이터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했던 솔루션이 있었던 거고 지금 여기서도 말씀하시는 비슷한 문제가 있겠네요.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엄청나게 발생한다면 그 뭐지? 다른 비슷한 사례가 있었나 이런 걸 확인하는 게 가격적인 측면에서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뭐 다른 화학 공장이나 이런 데는 가동하는데 하루 걸려요. 그런 애들은 비용이 원전 엄청난 사고가 거죠. 사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상황 판단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음. 상황 판단 검사예요. 네. 여기에는 사실 정답이 없어요. 정답은 누가 정하는 거냐면 이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뭐가 정답인가로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지금 다 다른 공장을 떠올리면서 대답을 한 그렇죠. 거야. 네. 그죠, 우리 그죠. 조직에 맞는 평가를 하고 있느냐, 판단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 맥락마다 다 달라질 거기 때문에. 그죠. 네. 그래서 조직 구성원들이 여기 정답에 얼마의 점수를 줄 건지를 정해가지고 이걸로 평정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건 이제 상황 판단 검사라고 하고 최근에 이제 점점 쓰려고 시도하는 곳들도 생기고 있어요. 사실은 아직 한창 연구 중인 거예요. 왜냐하면 타당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신뢰도 아니, 그렇게 높지가 않고. 거기다가 듣기만 해도 사실 회사 들어와서 배워야 되는 내용일 것 같은 느낌인데요. 아마도 구체적으로 업무 지식을 알아야만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여러 가지 뭐 가치나 조직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중심으로 판단하게 할 것 같아요. 혹시 이거 그러니까 그런 말이에요. 것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뭐 되게 옛날 면접 때 많이 나오던 질문이어서 요즘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직장 선배가 갑자기 그 퇴근 시간 임박해가지고 일을 줬다. 내일까지 반드시 끝내야 되는 일인데 여자친구가 오늘 저녁은 기념일이니까 반드시 자기랑 놀아야 된다고 한다. 그럼 너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면접 질문 많았어요. 그런 예들 많이 상황 있었죠. 판단. 네. 네. 이런 거 역시 상황 판단인가요? 그러면? 별로 안 좋은 거긴 한데. 면접 문항에서 상황 판단 문항을 넣은 건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문항이죠. 왜 그 뭐 아내와 친구가 물에 빠졌다. 누가 먼저 누구 그런 먼저 거죠. 왜 너네 같이 있어? 그러면 왜 너네 같이 있어? 천재인데. 상황 판단. 상황 판단 제대로 상황 판단 했네. 좋네. 이거 창의성 검사 문항. 아니 그러면 좀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면접 문항으로서 상황 판단 검사에 좋은 사례 같은 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건 없습니다. 아 정말? 이건 구조화된 면접 문항이 아니라서 그런 거거든요. 그거는 뒤에 가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면접도 어떻게 응답했을 때 점수를 몇 점 줄 거냐는 논리가 이미 갖춰져 있어야 되고 그거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여야만 의미가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실 때는 어떤 조직의 상황에 맞게 따라 설계되어야 되니까 그거 점수가 미리 구성돼 있기도 굉장히 힘들고 각 상황 회사마다 판단 검사는 어렵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면접 문항으로 쓰는 거는. 아 정말. 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 우리 지난 회차 때 제가 연애 얘기 했었잖아요. 연애? 연애 얘기.
연애하기 전에 혹은 결혼하기 전에 우리도 계속 하지 않아요? 자기 이런 상황이면 자기는 어떻게 할 거야? 결혼해서 결혼하기 전에도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결혼하고 우리 나서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거. 아니 어머님이 갑자기 그러니까. 부르는데 내가 아프면 어떻게 할 거야? 막 이런 거 물어보잖아. 아 너무 힘들어 나. 벌써 땀 나네. 제일 힘든. 땀난데. 그러니까 타당도와 신뢰도 확보되지 않은 문항은 하지 맙시다. 그렇게 물어보잖아. 아니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왜 저 물어봐? 멘트 연습해야겠다. 저 방금 해주신 멘트를. 네. 아니죠, 타당도. 그 질문에 정당하게 대답하지 안 돼, 안 돼, 않겠다. 안 돼. 아니죠. 그거 여자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되는 거야? 아, 지금 저거 결혼하신 분한테 여자친구라니. 그냥 어떻게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있다라는 방향으로 분위기를 몰고 가야 돼요. 뭐라고 대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면접 때도 이런 질문 들으면 저는 회사를 사람이라는 걸로 몰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는 조직에 일단 가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오. 근데 알겠어요. 네. 상황 제가- 판단 검사가 만약에 네. 타당도와 신뢰도가 확보됐다. 음. 그러면 괜찮을까요? 이런 방식의 문항을 쓰는 게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확보가 될 수가 있는. 만약에 건가? 됐다면 네. 물론 이제 그건 그게- 연구 주제인데 그게 상황 됐다. 판단 검사이지 않아요? 됐다라는 가정 자체가 무의미한데 가정하고 질문하고 있는 거면 아니에요. 넘어가요. 미안해요. 근데 그거 신뢰도 타당도가 검증이 다 됐으면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문제 없을까요? 사람의 손이 많이 가나? 똑같은 사람은 뽑겠죠. 조직의 다양성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 상황에 똑같은 응답만 하는 사람들을 계속 뽑는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양성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느낌이 꼭 그냥 성격 검사의 일부 같기도 해요. 그냥 핏한 사람 찾는 거 그냥. 그렇죠. 네, 핏한 사람을 찾는데 조직의 편견에 가까운 조직의 어떤 롤 모델에 가까운 기존 그런 멤버들의 사람을 뽑게 판단과 되는 비슷한 거죠. 판단을 하는 사람을 뽑는 거잖아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섞어야 된다고 봅니다. 섞어야 성격은 된다. 섞어야 된다. 일단은 성격 검사 자체는 타당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무조건 섞는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조직 내부에서 어떤 지표는 높을수록 좋고 어떤 지표는 낮을수록 좋지 않은 근거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는 무조건 섞는 거는 좋은지 나쁜지 또 생각해 봐야 되는데 싫어요. 섞어주세요. 그러면 신경증 높은 사람하고 성실성 낮은 사람 다 뽑을 거예요? 그럼요. 역시 짬짜면이. 이래서 창업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네, CEO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너무 똑같은 사람들만 뽑으면 다양성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한쪽으로만 반응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좋은 게 아니죠. 예, 새로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 사람들 대처하기가 어려워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다 오히려 큰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니까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네. 이거 말고도 다양한 심리 검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기계적성 검사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정직성 검사도 있어요. 기계 적성 검사요? 네, 이 사람이 기계를 얼마나 잘 다루는지를 측정하는 검사들도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기계와 가까운가? 네, 기계의 100점. 기계의 원리를 잘 알아맞추는지를 물어보는 문항들이 있어요. 메커니즘 막 이런 네. 거.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지식 검사랑 비슷하지 않아요? 직무 검사? 단순히 지식을 외운다고 되지 않고 예를 들면 여기에 도면 같은 걸 놓고 이게 왼쪽으로 90도 돌아가면 뭐가 나올까요? 뭐 이런 식의 문항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어떤 느낌이냐면 지식 검사에 요걸 섞으면 저거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요거. 그게 요거가 뭔지 짐작은 안 가지만 요거가 뭐야? 그게 뭔진 모르겠지만 난 약간 이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자명종은 어떻게 울릴까요? 이렇게 유추해 보세요.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기차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유추해 좀 보세요. 예를 들면 예문으로 제일 많이 드는 게 이런 거 있어요. 컵에 물이 반 정도 차 있는데 이거를 왼쪽으로 한 45도 기울이면 네. 물의 수면이 어떤 모양을 띠고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에요. 그럼 1번은 평행을 그리고 있고 어떤 거는 기울어져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어떤 걸 맞추느냐. 이러니까 물리적인 요소들, 기계적인 요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추론해내는지를 평가하는 문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능 물리 원투잖아.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찾아보세요. 네. 이런 게 있고 네. 그다음에 정직성 검사는 지난주에 조 과장이 비슷한 거 얘기했었죠. 제가 왜 미리 풀면 안 되는 패턴이 나온다든가 네.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거짓말을 안 하는지를 측정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신체 능력 검사들도 있죠. 어떤 뭐 물건을 주고 머리 위에 들어 올리고 몇 초를 버티게 한다든가 뭐 이런 몸에 관련된 것들을 측정하는 것들도 있고 사관학교에서 사람 뽑을 때는 그런 걸 해야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소방관들 뽑을 때도 그런 거 쓰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지능 이론도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일반 지능 이론에 근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어떤 지능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그거 말고 다중 지능 이론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지능의 속성 자체가 애초에 다르다. 이런 관점의 연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감성 지능을 측정하거나 이런 검사들이 있어요. EQ라고 많이들 얘기하죠. 그렇죠. EQ 한참 유행했었지. 근데 이것들은 아직 다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EQ는 그래요? 예. 아직. 그래서 본격적으로 쓰진 않고 뭐 제한적으로 쓰는 곳들도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령적으로 쓰고 있지는 않아요. 뭐 이런 마케팅 용어 같아요, 진짜. 한때 그렇죠. 엄청 붐이었잖아요. IQ, EQ? 왜냐면 아이들을 위해서 막 그렇죠. 네, 왜냐면 나는 지능은 떨어지지만 괜찮은 사람이거든이라고 얘기하고 싶잖아요. 네. 아니 저는 근데, 그랬어요. 저는 근데 반대로 EQ가 말하면 중요하지 뭐 이런 얘기들. 근데 반대로 말하면 지능 검사 이외에 다른 게 신뢰도 타당도를 확보한 적이 없었으니 지능 이외에 다른 거는 증명할 방법이 없는 셈이잖아요. 연구 중이라고 봐야겠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방법이 없죠. 연구 중이니까 연구가 돼갖고 당장 쓸 수 있는. 나중에 그러면 그냥 뇌 스캔하면 되지 않을까? 뇌 스캔이 더 어려울 거예요. 나오겠죠?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더 쉽고 빠를 것 같아. 그냥 면접 지원자들 쭉 서 있으면 촬영 쭉 하면 끝나는 거죠. 이제 지금까지는 심리 검사를 이용한 선발 방법을 설명드린 거고, 그럼 심리 검사 외에 직무수행을 예측하는 데는 어떤 또 변인들이 쓰이는지, 어떤 도구들이 있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면접이 있죠. 면접. 전통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이런 거죠. 사람은 직접 봐야 안다. 직접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전형을 보면 1차에서 서류 전형에서 한번 걸르고, 그 다음에 2차에서 인적성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차에서 면접을 보게 되죠. 이걸로 이제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근데 좀 생각할 문제는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1차 전형을 서류 전형으로 하는 게 괜찮은가? 문제가 없을까? 이런 문제도 있는데, 이건 뒤에 가면 조금 더 얘기를 하고. 면접은 이거 분리해서 봐야 돼요. 면접이라고 다 같은 면접이 아니고 구조화된 면접이 있고 비구조화된 면접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구조화된 면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과거의 면접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질문자가 묻고 싶은 걸 묻는 거예요. 뭐 아버지 뭐 하시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내 맘에 드는 인상 찾기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외적으로 훌륭하거나 나이스해 보이는 사람을 찾게 되고, 결과적으로 잘생기고 말빨 좋은 사람들이 다 높은 점수를 받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말빨은 이해가 된다. 그래서 이런 걸 비구조화된 면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뭘 측정할 건지가 정해져 있지 않고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선발 도구로서 면접이 의미가 있으려면은 구조화된 면접이어야 돼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조직에서 조직에 필요한 역량, KSAO 이런 것들이 다 정의가 된 상태에서 질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질문을 해서 어떤 역량을 측정할 거고, 어떤 후보 응답들이 있고, 각각의 응답 방식에 몇 점을 줄 건지 이런 게 다 정해져 있고, 질문을 하는 순서들도 다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면접자 교육을 하고 나면은 누가 들어와서 면접을 보더라도 비슷한 정도로 평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면접을 신뢰하지 못하는 게 운이 좋으면 평가 잘 주는 사람 만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구조화해 놓고 나오면 이 사람들은 이거에 맞는 역할극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와도 비슷한 정도의 점수를 얻게 되고, 그 다음에 비구조화된 면접에 비해서 평가자 간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도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A라는 사람이 이걸 이용하든 B라는 사람이 이용을 하든 비슷한 정도의 점수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평가하는 사람 개인의 가치가 영향을 덜 받게 되겠죠. 내가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성향이 뭐라서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첫인상의 영향도 좀 덜하기는 하겠죠.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근데 이제 이런 구조화된 면접도 한계가 있어요. 뭐냐면 일단은 이렇게 하더라도 타당도가 높지 않아요. 이렇게 하더라도 직무수행이랑 상관관계가 0.3 정도도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인상 효과를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는 이런 도구를 만드는데 비용과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자도 교육시켜야 되고 이걸 운용해야 되고 이런 것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3차까지 온 일부의 사람들만 대상으로 이런 면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문제가 최근에는 사람들이 뭐 꽤 예전부터도 그랬지만 면접을 잘 신뢰하지 않죠. 그러니까 안면 타당도도 별로 그렇게 높지 않은 방법인 거죠. 그래서 면접은 그렇게 선발 도구로서 추천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박 박사 할 얘기 있어요? 네, 같은 팀원으로서 일하는 사람을 선발할 때 인상은 그래도 좋은 지표이지 않을까요? 브래드 피트가 왔어. 그러니까 뽑아서 광고 모델로 쓰면 됩니다. 왜 그 일만 시키려고 그래? 생각은 못 해봤네. 그러니까 잘생김은 뭐 그런 근거로서 좋다고 판단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최근에는 드디어 제가 이제 면접을 봐야 되는, 그러니까 제가 면접자가 아니라 면접관으로서 들어가야 되는 이슈들이 있어갖고 해보게 되는데, 그때 무슨 느낌이 좀 드냐면 두 가지를 구분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니어랑 시니어.
그러니까 실무자급 이상인 사람을 면접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은 저랑 동급으로서 같이 일할 사람 그 다음에 주니어라면 제가 일을 시킬 사람이 될 텐데 시킬 사람이라면 뭐라도 장점 하나 볼 수 있으면 오케이 같은 느낌이 저한테는 있었어요. 근데 그 장점이 뭘지 제 주관적인 판단이겠죠. 그리고 시니어가 된다면 반대로 제가 모르는 걸 잘 아는 사람이라는 게 저한테는 기준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잘 안다가 결국엔 아까 말한 것처럼 말빨 같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좀 몸담는 직무가 좀 독특해서 실제로 그걸 안 해보면 모를 법한 멘트라는 게 있어요. 그런 감은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봤어를 실제로 해본 사람이기만 해도 되게 괜찮아 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제가 면접을 본다고 제 면접 경험 최근의 면접 경험에서 생각을 해보면 근데 이제 방금 구조화된 면접을 한다고 한다라고 생각하면 개발자를 지금 나랑 같이 당장 옆에서 일할 건데 끔찍해요.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저거는 회사의 자원으로서 사람을 뽑을 수 있다면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왜냐면 당장 나랑 같이 일할 사람 말고 회사에서 전체적인 자원으로서 어디든 갖다 놓고 쓸 사람으로서 한다면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제가 같이 일할 사람 채용에 의견을 더한다라는 관점에서는 되게 비용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조화된 면접에 이런 반응을 보여요. 그러니까 그럴 것 왜냐하면 같은데 사람들은 내가 사람을 잘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통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직무를 오래 했거나 전문성 있는 사람들은 나한테 사람 보는 눈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다고 다들 생각을 해요. 네. 내가 몇 년 근데 했는데 그렇죠. 내가 보면 안다. 코딩은 그렇게 안 그래. 이런 거지. 딱 그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형사들도 그러잖아요. 딱 보면 범죄자 얼굴 딱 안다. 이런 식의. 근데 그런 것들이 다 타당도는 확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그건 공감 가요. 얘기를 나눠보면 볼 수 있다고 말들은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수치화되지는 않는 능력이라는 거죠. 저희 아버지 저한테 그랬어요. 문 딱 들어온 순간 판단할 수 있다고. 아프구나 안 아프구나. 의사이신 거. 사람을 뽑을 때. 뽑을 때. 채용할 때. 네, 채용할 때. 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기술이 특수하게 요구되는 직업들에는 어떤 방법으로 또 선발하게 되냐면 작업 표본이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실제 직무를 줘보는 거죠. 시켜보는 거예요. 얼마나 잘하는지. 예를 들면 코드 어떤 문제를 주고 코드를 짜봐라. 어떤 데이터 분석 문제를 주고 풀어봐라. 이렇게 하는 거죠. 요즘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테스트. 작업 표본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은 의사 면허 시험 같은 거 하면 의사 국가 시험 같은 거 보면은 모의 상황을 주고 시술을 하게 시키거든요. 그러면 평가자가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평가를 해요. 그래서 그걸 점수를 매기는 거죠. 그다음에 개발자나 분석가 뽑을 때도 이런 방법들을 점점 이용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이거는 주로 기계적인 그런 구체적인 기술을 다루는 직무에는 적합해요. 근데 직무 내용이 명시적이지 않은 것들은 좀 어렵겠죠. 예를 들면 관리직을 뽑거나 전문직을 뽑거나 이러면 구체적인 기술을 다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는 현재 어떤 직무를 잘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거지 잠재력을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주어진 문제는 잘 풀 수 있지만 다른 일반적인 다른 업무들에도 이 사람이 일을 잘할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작업 표본은 훈련 효과에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러니까 학원에서 연습 많이 했으면 문제 잘 풀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이런 방식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규모 공채 같은 경우에는 활용할 수가 없고 신입사원 선발할 때는 이제 부적절하죠. 왜냐하면 기술이 애초에 별로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작업 표본을 주고서 풀어보라고 하는 게 과연 옳을까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관리직하고 전문직한테 이런 작업 표본을 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또 하는 방법이 모의 상황 평가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실제 일과 비슷한 샘플 일을 주고서 연기를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서류함 검사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서류함 안에다가 그러니까 상자 안에다가 편지나 메모 보고서 이런 것들을 막 섞어 놓고 나서 이 중에서 랜덤하게 뽑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업무가 나한테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연기를 해봐라. 일을 하는 연기를 해봐라. 이런 요청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집단 토론을 하기도 하죠. 집단한테 여러 명 앉혀놓고 문제사항을 준 다음에 서로 토론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특출성을 보이는지 그 다음에 목적 달성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지 그 다음에 사교성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업무상하고 비슷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작업 표본들도 역시나 공통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타당도가 굉장히 낮아요. 0.1에서 0.3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 다음에 개발하는데 되게 많은 시간이 들고 비용이 많이 들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면접이랑 비슷한 문제를 여전히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평가센터라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어세스먼트 센터라고 보통 영어로 많이 표기를 하는데 관리직이나 고위직을 선발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이건 뭐냐면 이 후보들을
이제 선발할 후보들을 한 2, 3일 동안에 외부와 차단된 장소로 부른 다음에 여러 가지 일을 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수행들을 줍니다. 예를 들면 집단 토론을 시키기도 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서류한 검사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모의 상황 평가를 하기도 하고 프리젠테이션을 하게 시키기도 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일을 줍니다. 그러고 나서 누가 평가를 하냐면 여기에 인사 담당자나 교수나 실무자들이 이 상황에 같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전반적인 요소들을 같이 평정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면접을 2, 3일 동안 계속 같이 본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장점은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많이 수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타당도도 꽤 높은 편이에요. 근데 한계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2, 3일 동안에 이 전문가들을 모아놔야 되니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방법을 표준화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직마다 굉장히 일의 성격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다 따로따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탈락자들이 굉장히 상심이 크겠죠. 반발을 크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2, 3일 동안에 면접을 봤는데 탈락하면 되게 상심이 클 거 아니에요. 이런 이제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로는 이제 서류 전형에서 많이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건데 생활사 정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소서에 이제 그런 내용들을 쓰게 되잖아요. 내가 어떤 일들을 했다, 뭐 자원봉사를 해봤다, 혹은 뭐 과거 직무에서 감독자 역할을 해봤다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요소가 있을 때마다 플러스 점수를 주는 건데 한계는 자소서 다들 써봐서 아시잖아요. 일단은 거짓 응답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 그리고 되게 일률적이죠. 다 비슷한 얘기들을 쓰게 된다는 거. 그리고 타당도가 거의 나오지 않죠. 그리고 연구도 굉장히 조금 됐어요. 이런 생활사 정보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연구가 막 되고 있는 것이고 이게 실제로 사람의 직무를 잘 예측해 주는지는 알 수가 없는 정도인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추천서가 있죠. 그러니까 뭐 상사나 동료나 교수나 선생님한테 추천서를 받아오는 건데 일단 이거는 이제 제일 공통적인 문제는 뭐냐면 정말로 내용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다 똑같기 때문에 뭘 예측하고 말고도 없죠. 그러니까 타당도가 당연히 굉장히 낮게 나오고. 어떻게 똑같다는 거예요? 성실하고 사람들이랑 원만하게 잘 지내고 한번 일을 시작하면 끝까지 하고 이런 얘기만 다 추천서니까. 그치. 나쁜 얘기 쓰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추천서를 활용하려고 그러면 뭘 봐야 되냐면 이면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표현된 거 말고 표현 안 된 걸 찾아야 돼요. 왜 그 얘기는 안 했을까? 예를 들면 교우 관계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어. 왜 안 썼을까요? 그러니까 교우 관계에 뭔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추천서에 들어있지 않은 내용이 뭔지를 오히려 보는 게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것도 어쨌거나 타당도는 확인이 안 된 것들입니다. 이런 이제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리검사 말고도 우리가 많이 써오던 면접도 있고 뭐 작업 표본도 있고 그다음에 평가센터 같은 것들도 있고 그다음 추천서나 아니면 이제 이력서에 있는 생활사 정보를 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활용해가지고 인사선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이제 선발 도구에 쓰이는 여러 가지 변인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뭘 쓸 건지를 판단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제일 먼저는 일단 신뢰도를 봐야 돼요. 신뢰도. 이게 재현되느냐? 만약에 재현이 안 된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두 번째로는 타당도. 그래서 이게 실제로 직무 수행을 예측해 주느냐. 그러니까 사실 연구 레벨에서는 여기까지 보면 되는데 그 다음에 실무 레벨에서는 뭘 보게 되냐면 첫 번째로는 공정성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수용할 수 있느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안면 타당도. 그렇죠. 안면 타당도. 만약에 뭐 성별이나 인종이나 연령 같은 것들이 직무 수행이랑 관련이 있다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선발 도구에 쓰기가 어려운 거죠. 이런 걸 실무에서는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적용성이에요. 일반화 가능한지. 뭐냐면 여러 직무에 이 도구를 다 쓸 수 있어야 되겠죠. 어디 한 군데만 쓰면은 우리가 활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반화 가능성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사실 인사 담당자한테 중요한 거는 시간과 비용이죠. 그러니까 빠른 시간 안에 적은 비용으로 이 선발 과정을 완료해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표준화된 도구를 가져다 쓰기도 하는 거죠. 직접 자체 개발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시간과 비용의 측면 때문에 아예 컨설팅을 외부에서 받기도 하고 이런 이제 것들을 신뢰도 타당도 외에 이런 것들도 같이 봐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선발 도구 방법들을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일단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인사선발 도구를 만드는데 공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뭘 쓰자 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이런 이제 정리된 과정들을 거쳐야만 신뢰할 수 있는 도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공이 굉장히 많이 든다는 거고, 그다음에 선발 도구를 만들기 전에 직무 분석도 먼저 해야 되고 역량 모델링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하는 일은 뭐고 여기에 필요한 능력이 뭔지가 먼저 다 정리가 된 다음에야 선발 도구를 만들지 말지를 판단하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모든 기업들이 다 쓰고 있지 않잖아요. 그 쓰는 기업만 쓰거든요. 안 쓰는 기업이 여전히 많은데, 일단 첫 번째는 시간이랑 비용 문제가 있겠죠. 이런 도구를 운영하려고 하면 당연히 비용이 들게 되니까.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기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이런 방법이 있는지를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저번에 천만장님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런 걸 선발에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셨다고. 그러니까 아직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별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 한다고 해서 뭐 당장 성과가 눈에 띄게 높아지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갑자기 회사가 돈을 더 벌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절박하지 않고, 그 다음에 새로 자체 개발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조직 구성원들이 정교한 선발 도구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도구가 더 좋고 기존에 있는 도구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밝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논쟁을 시작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들의 존재 이유가 부정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별로 안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도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던 게, 그 조직 문화 진단하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는데 기존 게 좀 문제가 있어 새로 재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논의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방향성을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내부 논의를 거쳐서 결국엔 안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내부에서 이거를 안 좋은 용도로, 그러니까 조직 내부 구성원들을 비판하는 용도로 쓸까봐 겁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존에 쓰던 도구를 그냥 앞으로 계속 쓰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 데이터 분석하면서도 많이 겪는 문제인데, 분석을 하려면 데이터를 다 까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온갖 오류들이 다 발견이 되거든요. 이걸 한번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뼈아픈 작업을 해야만 기존의 문제점들이 있다는 게 발견이 되고 개선 작업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조직 구성원들이 이거 자체를 싫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존 걸 바꾸는 거를. 그래서 그냥 쓰던 거 쓰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좀 유명한 회사가 만들었다는 도구 갖다 쓰거나 이런 의사결정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타당도가 없다기보다는 타당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여전히 많이 사용되는 평가 방법들이 있잖아요. 특히 면접, 특히 구조화되지 않은 면접들, 이걸 여전히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이걸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쓸까? 그러면은 반대로 김 팀장님 계속 얘기했던 걸 그대로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방금처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구조화된 무언가 대신에 면접이라는 거 말고 쓸 수 있는 다른 선택지가 있어요? 심리검사 말고요? 심리검사는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었잖아요. 근데 비용을 면접은 안 데리고 쓸 수 있는 방법들도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축약화된 성격검사 도구라든지 심리검사 요구들로 단축형들이 있거든요. 그걸 쓰는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아요. 그러면 중소기업에서는 그런 거라도 쓰는 게 나은 방법이다?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정부 차원에서 쓸 수 있게 무료로 만들어 놓은 도구들도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뭐 산업인력공단 이런 데랑 같이 협업해가지고 중소기업에서도 쓸 수 있게 만들어준 선발 도구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제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런 게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그다음에 이제 찾아보려는 시도를 안 해봤기 때문에 안 쓰는 것도 저는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걸 도입한다고 쳐요. 그러면은 그거를 기존의 자신들의 조직,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어떤 거냐면 선발 도구를 사용한다. 그런데 기존의 회사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회사에 뭐였죠? 뭐 어떤 것들을 다 정의해야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는 것도 굉장히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 선발 도구를 저렴한 걸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런 걸 못한다, 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면접 말고 다른 대안이 있어요? 그게 어렵다 그러면 없죠. 그래서 면접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런 비용과 시간을 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 그러면 어쩔 수 없죠. 하던 거 해야 되는 거니까 면접 보고 그 다음에 이력서 보는 거죠. 네. 아무튼 그래서 면접 얘기하고 있었는데, 왜 그러면 타당도가 확인이 안 됐는데도 면접을 쓰느냐면, 일단은 조직의 오너들이 이걸 믿어요. 네. 내가 이 업계에서 오래 일해왔는데 업력이 있는데 내가 사람 보면 일할 사람 알 수 있지 라고 여전히 생각하는 분들이 대다수라는 거죠. 이게 이제 제일 큰 이유고, 그 사람들이 자기의 눈, 자기의 경험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약간 사람의 본능적인 면이랑도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일단 같이 일할 사람이면 보고 판단하고 싶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랑 계속 붙어서 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에 일단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면접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눈 감고 뽑을 수는 없잖아요. 데이터만 보고 뽑을 수는 없잖아요. 이런 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소서도 자기소개서는 필수로 제출을 하게 되잖아요, 거의. 근데 타당도가 진짜 없거든요. 타당도 없고 요즘에는 뭐 학원들도 많고 만들어주는 데들도 많잖아요. 이거 왜 쓰느냐? 일단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도 그렇고 그냥 하던 거라서 하는 것 같아요. 예전부터 계속 조직 내부에서 사용해 오던 도구이기 때문에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사실 이게 걸러내기가 편하죠. 지금 자소서라는 거는 신입을 뽑을 때 쓰는 신입을 뽑을 때. 그 뭐지 문항에 해당되는 여러 멘트들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네. 자기가 뭐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일을 했었고 뭐 어떤 자격증 있고 쭉 쓰잖아요. 어디서 태어났고. 네, 어디서 태어났고 뭐 이런 것들. 네. 사실은 이게 받아놓고 보기는 할까 하는 의심이 들고, 그죠? 일단은 봅니다. 네. 보기는 하겠죠. 인사 담당자들이 형광펜으로 쳐가면서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만 장의 이력서를 사람이 보고서 과연 어느 정도 정밀도로 평가해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인사 담당자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한테 랜덤하게 나눠갈 텐데 이런 것들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타당도가 낮은 것도 있겠죠. 그걸 엄밀하게 지표화해 놓고 나서 분석하면 또 다를 수도 있으나 그렇게는 또 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도 여전히 많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대안적인 도구로 나오는 게 AI 면접 같은 것들. 우리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신뢰도랑 타당도 확보가 됐는지 미지수죠. 근데 이거를 과연 우리가 쓸지 말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훌륭한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졌느냐가 아니라 신뢰도랑 타당도가 확보된 도구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 애초에 그 전에 이 도구를 쓰는 조직들이 역량 모델링을 했는지 KSAO를 정리해냈는지 이걸 이제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근데 무슨 정량적인 도구를 선택하든 아니면은 타당도 아니면 구조화된 도구를 선택하려고 들든 역량 모델링을 했는가가 굉장히 큰 허들이네요. 그렇죠. 그걸 안 하고 나서는 어떤 지표가 점수가 높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우리 타당도를 이랑 평가할 상관이 수가 있는지 없잖아요. 없는지를 알 수가 없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선발 도구를 만들든 만들지 않든 간에, 그러니까 역량 모델링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직무 분석을 하거나 이거는 기본적으로 조직들이 다 해야 돼요. 그리고 사실 옛날부터 되게 그러니까 계속 매해 해오던 작업들이거든요. 근데 큰 조직들이나 그렇게 하고 있지 작은 조직들은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른다기보다는 핏이 안 맞는 거다는 느낌도 들어요. 왜냐하면 일이 계속 바뀔 텐데 직무 분석을 하는 거는 정해진 일을 할 때나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새로운 업계에서는 하기가 어렵기는 한데 전통적인 산업군에서는 그래도 해야 되는데 이 정도라면. 예를 들면 그쵸, 그럴 수 있지. 업력이 어떤 분야에 몇십 년이 됐다 그러면 어느 정도 정형화된 일들은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도 직무 분석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뽑을 때는 대체 뭘 기준으로 뽑게 되느냐. 또 하나는 것들이. 한 명이 여러 역할을 동시에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많죠. 큰 산업군이나 큰 조직은 아주 세부적으로 직무 기술서가 구분될 수 있는데 HR이라고 뽑았는데 이 사람이 채용, 교육, 다 해야 되는 거지. 총무까지 다 맞아요. 해야 돼. 이러면 직무 기술서 자체가 존재하기가 어렵죠. 맞아요. 음. 그 다음에 사실 저는 그 1차 전형을 서류로 뽑는 것도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성격이나 지능을 모르는 상태에서 걸러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옳은 방법일까? 그러니까 사람이 편해서 걸러는 거라고 밖에는 이유가 없다는 생각도 들고. 네. 그래서 이제 왜 HR이나 인사 분야에서 유용한 데이터 분석 결과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왜 그럴까? 이런 절차들을 거치지 않고 나온 데이터가 대부분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이걸로 뭐 상관 분석을 하고 뭐 모델링을 하고 막 심지어는 머신러닝 모형을 만들고 심지어는 이걸로 뭐 딥러닝을 하겠다고 막 하잖아요. 뭐가 나오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런 엄밀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측정 지표이기 때문에 그 뒤에 연구들이 무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분석 모델링을 고도화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절차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할 수 있는 형태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작업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지금 AI 면접 얘기할 때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좀 들었냐면 머신러닝 모델 만들기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뭐 직무를 일부러 뭘 줬는데 그 직무 이외에 다른 것도 평가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런 게 뭐냐면 일반화라든지 그러니까 머신러닝 모델 쪽에는 트랜스퍼러닝을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제너럴 퍼포즈 모델을 만들 수 있다든지 이런 레벨의 태스크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비슷한 제약사항을 가지고 있다는 좀 느낌이 들어서 그 부분이 되게 저한테는 신기했던 것 같고, 그리고 방금 전에 맨 마지막에 제한점? 제한점을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저는 그 같은 의견 때문에 사용을 저하는 건데, 왜냐면 사람을
사람에게 평가를 시키거나 사람에게 하라고 시켜야 되는데 지금 그거를 엄밀하게 노력한다고 한들 해낼 수 있는 태스크이긴 하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엄밀하게 하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간접지표인 애들을 찾아서 노력해야 되는 느낌은 좀 들고, 근데 그 간접지표는 반대로 해석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어서 그게 뭐 타당도가 효과적이지 않을 수는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효용적인 관점에서 실제로 노력하려고 들면 과연 이 선발도구라는 게 쓸모있기나 한 건가에 대한 근원적인 의문이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필요하거나 쓸모가 있는 데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건데, 워낙 우리나라에선 대기업을 가야 되다 보니까 누구에게나 되게 많이 노출되는 도구 중에 하나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퍼뜩 드네요. 저는 이제 이 두 가지 개념만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신뢰도하고 타당도. 그래서 선발 도구로 누가 예를 들어 MBTI를 쓰자고 한다거나, 그렇죠? 뭐 심지어는 관상을 보는 조직들도 있을 수 있고, 뭐 사주나 혈액형을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신뢰도는 어떻게 나오냐, 타당도는 확보가 되었냐, 이 두 가지 질문만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확보가 되면 사실 뭐여도 상관이 없죠. 만약에 사주팔자가 타당도 나오면 그거 쓰면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확인이 안 됐으니까 비판을 받는 거니까 이 두 가지 개념만 알고 계시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반장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너무 고생하셨고요. 무려 6회차에 걸쳐가지고 진짜 심신이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요. 스타워즈 에피소드 6. 그러니까 저는 정말로 태어나서 처음 듣는 용어들이 정말 많았고요. 6회차 동안 처음 생각을 해본 분야여가지고. 그래서 근데 듣다가 이제 예전 생각이 났던 거는 조 과장님이 저번에 저 야구 특집 할 때 한번 질문 주신 게 있었어요. 그 세이브 매트리스를 통해서 그렇게 선수를 선발을 하는데 왜 저 선수가 왜 기대만큼의 퍼포먼스가 안 나오거나 또는 뭐 낙오하거나 이러는 경우가 왜 생길까? 왜 그런 것들을 아직도 우리가 해결을 못할까라는 질문을 던져주셨었는데 뭐 제가 어버버버 했었거든요. 근데 똑같은 질문이 여기서도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네요. 야구는 제가 그때도 잘 모르면서도 얘기했지만 HR 분야에 굉장히 엄청난 실험실, 공개된 실험실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꽤 검증된 방법으로 데이터가 수집이 되고 있고 그것들로 이제 채용과 그런 것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좌충우돌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으면은 HR 하시는 분들 진짜 야구 좋아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기도 좋아합니다. 합니다. 비슷한 측면이 있죠. 네네, 뭐 그런 게 하나가 이제 좋아하는 관심사의 연계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또 하나는 또 제가 있었던 조직 자체가 약 300인이 안 되는 이제 그런 중소기업이었다 보니까 괴리감이 이렇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특히나 오늘 회차의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들을 되게 많이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특히 마지막 문장이 이 6회차의 핵심인 것 같아가지고. 뭐라 그랬죠? 데이터 수집 절차에 대한 고민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런 그 이후 단계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활용 방법보다는 오히려 수집에 대한 절차를 더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마냥 우린 이런 거 못해라고 할 것도 아니고 좀 어떠한 형태로도 좀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도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면 절차의 엄밀성이 우선돼야 된다는 거에 되게 많이 공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데이터에 대해서 다룬 팟캐스트인데 왜 사람의 측정에 대해서 다루냐를 생각해 보면 기본적으로 수집된 데이터만 가지고 분석하는 데 치중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 데이터가 그렇죠. 어떻게 수집됐는지에 대한 엄밀성을 따지지 않는다면 이걸 가지고 그 뒤에 성과를 측정한들 아니면 뭐 무슨 퇴직의 예측, 이직 행동을 측정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는 생각으로 들으면서 이제 들으신 청취자분들이 아까 김 팀장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두 가지만 신뢰도와 타당도 이 두 가지만 좀 얻고 가셔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 팀장님은 준비하고 마무리하시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핵심적으로 전달하고자 했던 것을 최 반장님이랑 조 관장님이 지금 잘 정리해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도구가 얼마나 좋으냐를 소개하기보다 어떤 과정을 거쳐야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느냐 이걸 아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걸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건지는 다음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6개 에피소드 동안에 좀 전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오랫동안 진행했던 아주 중요했던 사람을 측정하는 방법 에피소드는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데이터릭은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다음 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연구년에 들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딜가 임마. 잘